아내가 나가는 곳이 그런 데였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빚이 있으니까. 갚아야 하니까. 진실을 마주한 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 한 가정이 아내의 선택과 남편의 암묵적인 동의로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 아내는 술집 접대부, 그거보다 더한 무언가, 이걸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사연 읽는 내내 가슴 한켠이 너무 답답했어요. 제 답답한 마음 구독과 좋아요가 뻥 뚫어줄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이제 본문 시작할게요. 여러분 같이 들어주실 거죠?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평범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했고 아내는 마트 계산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죠. 둘이 합치면 월 400 초반.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이들 학원비 내고 적금 조금 넣으면 딱 맞아떨어지는 살림이었어요. 아침 6시 반이면 아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밥솥 돌아가는 소리에 저도 눈을 떴죠. 딸아이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식탁에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온 가족이 모이는 때였습니다. 아내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달랐죠. 딸이 영어 단어 시험에서 몇 점 맞았는지, 아들이 축구하다 무릎이 까졌는지, 저한테 직접 말하기보다 아이들한테 말하면서 저도 듣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아내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아이들이 닭다리를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 아내가 한 조각씩 더 시키자고 했죠. 저는 괜히 돈 아깝다고 했다가 아내한테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그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별일 없는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탈 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그걸로 된 거였습니다. 아내가 변한 건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동창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고, 이제 자주 보기로 했다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집이랑 마트만 오가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오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첫 모임에서 돌아온 날, 아내 표정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봤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은주 알지? 걔 벤츠 타고 왔더라. 완전 달라졌어. 저는 그게 누군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아내가 신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걔가 요즘 뭘 하는데 나보고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우리도 큰 돈 벌 수 있을지 몰라. 도와준다면서 명함도 줬어.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그 말이 조금 걸렸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내가 뭔가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아마, 그래, 알아봐였을 거예요. 아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피곤했고, 내일도 새벽 출근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더군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설명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설명회? 무슨? 은주가 하는 거, 사업 설명회래. 한번 들어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아내를 봤어요. 화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갈 때도 안 하던 화장을 그냥
궁금해서 가보는 거야. 구경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아내가 나갔어요. 돌아온 건 4시간쯤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죠. 네, 언니. 저도 오늘 진짜 감동받았어요. 네, 네.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언니. 아내가 친구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동갑인 친구를요. 거실로 들어온 아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았죠. 식탁에 앉더니 한참을 혼자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지,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요. 거기 분위기가 진짜 달라.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야. 평범한 주부들이 몇천만 원씩 버는 거야. 월급쟁이처럼 시간 팔아서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버는 거래. 시스템.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위에서 도와주고 밑에 사람이 들어오면 같이 성장하는 구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거라서 실패할 수가 없대. 저는 그제야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거 다단계 아니야? 아내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반박했죠. 다단계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완전히 다른 거야. 은주 언니가 다 설명해 줬어. 다단계는 불법이고, 이건 합법적인 사업이야. 제품도 진짜 좋아.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화장품 샘플 몇 개랑 팸플릿이었어요. 표지에 웃고 있는 사람들 사진이 있었죠. 전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이 사람 원래 식당에서 일했대. 지금은 월 5천 벌어. 이 사람은 경력 단절 주부였는데 지금 외제차 타고 다녀. 저는 팸플릿을 훑어봤어요. 화려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 수익 500만 원, 1000만 원, 연봉 2억 원 달성자 인터뷰. 이런 거 다 과장이야.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어딨어. 과장 아니야. 오늘 직접 봤다고. 그 사람들 차도 보고 명품 가방도 봤어. 다 진짜야.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말할 가치도 못 느꼈고 허파의 바람만 들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돈 들어가는 건 하지 마.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팸플릿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맨날 안 된다고만 하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받아치지 않았어요. 피곤했고 내일도 출근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했습니다. 그게 뭔지, 누가 하는 건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가 알아서 포기하겠지. 며칠 지나면 잊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면서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국도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였고 반찬도 평소보다 많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싶었죠. 밥을 먹는 내내 아내가 눈치를 봤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하고 물었죠.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사업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하대. 제품 구매 비용이랑 교육비 포함해서 300만 원만 있으면 돼.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식탁에 쨍소리가 났어요. 뭐, 300? 미쳤어? 아내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단계에 300을 넣어?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적금 그거 몇 년 동안 모은 건데 그걸 그딴 데 갖다 바쳐? 다단계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쳐다봤어요. 아내가 눈으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냈죠. 그 은주라는 년이 뭔데? 벤츠 탄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너 같은 사람들한테서 뜯어낸 거잖아. 그걸 모르겠어? 아내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도 알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난 진짜 확인하고 온 거야. 제품도 좋고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어. 한 번만 믿어줘. 믿어? 뭘 믿어? 그년 통장 봤다며?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조작이면 어쩔 건데.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집어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대 피우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식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맨날 이렇게 마트에서 계산만 하다 죽을 순 없잖아. 아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했어요. 안 되면 바로 그만둘게. 더 이상 안 달라고 할게. 약속해. 제발. 그날 밤새 싸웠습니다. 아내는 울었고 저는 소리를 질렀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지쳐서 말했어요. 딱 한 번이야. 300 주고 안 되면 끝이야.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죠. 적금을 깼습니다. 이자 떼이고 340만 원이 나왔어요. 300을 아내한테 던지듯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날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돈을 받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죠. 그날 아내가 은주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나 준비됐어. 내일 보낼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300이 시작일 줄은 끝이 아니었어요. 돈을 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택배 상자들이 도착했다. 현관에 5개가 한꺼번에 쌓였다. 포장을 뜯는 손길이 유난히 분주했다. 상자 안은 화장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익숙한 브랜드는 하나도 없었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현실감이 들었다. 크림 하나가 15만 원, 스킨이 8만 원. 일상적으로 쓰기엔 과한 가격이었다. 그쯤에서 이미 느꼈어야 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구조라는 걸. 아내는 제품, 설명서와 함께 출력된 종이들을 꺼냈다. 숫자와 약어가 빼곡했다. PV, BV, 등급표,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외워온 문장처럼 술술 흘러갔다.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점점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필요한 포인트, 그 포인트를 채우기 위한 최소 금액, 팔리지 않을 경우 감당해야 할 지출. 결론은 단순했다. 팔리지 않으면 직접 사야 한다는 구조였다. 수당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자격의 조건이었고 그 자격은 매달 돈으로 유지해야 했다. 등급표는 계단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쳇바퀴에 가까웠다. 한 달이라도 멈추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구조였다. 그걸 지적했을 때 아내는 즉각 반응했다. 피라미드 아니야. 제품이 있잖아.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이미
돈이 들어간 뒤였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대화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첫 달, 아내는 정말 열심히 움직였다. 약속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가 길어졌다. 집 안에서 들리는 말투도 달라졌다. 설명회에서 배운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목소리였다. 아내 자신을 설득할 때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결과를 확인하던 날,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다. 목표치에는 조금 모자랐다. 따기만 PV가 부족했다. 마감은 하루 남아 있었다. 결국 추가 주문이 들어갔다. 팔리지 않은 물건 위에 또 다른 물건이 얹혔다. 손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자체가 손해였다. 그때부터 단어들이 늘어났다. PV 다음에는 BV가 나왔다. 경험치라는 표현이 붙었다. 한 달만 조건을 못 채우면 전부 리셋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 말은 곧 쉬는 순간 끝이라는 뜻이었다. 구조는 점점 분명해졌지만 빠져나올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실 한쪽에 상자가 쌓여갔다.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이 늘어났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카드 명세서가 두꺼워졌다. 팔린 금액을 물었을 때 대답은 늘 흐려졌다. 결국 나온 숫자는 7만 원이었다. 석 달 동안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 그만두면 손해가 확정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야 했다. 밑에 한 사람만 들어오면 달라질 거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주문에 가까웠다. 어느 날 지인의 이름이 나왔다. 형편이 빠듯한 사람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당했던 구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권하려는 단계에 와 있었다. 말렸지만 선이라는 말로 돌아왔다. 좋은 기회라는 표현이 그 모든 의심을 덮었다. 그날 밤 단체 카톡방 알림이 울렸다. 승급자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화면을 오래 보다가 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축하의 주인공이 아내는 아니라는 걸. 300으로 시작한 돈은 어느새 150만 원을 넘기고 있었다.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여기서 빠지면 그동안 쓴 돈이 전부 사라진다.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판단을 밀어냈다. 그때는 몰랐다. 본전을 찾으려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걸. 반년이 지났다. 거실, 창가, 벽면은 상자로 막혀 있었다. 화장품, 건강식품, 세제, 주방용품. 대부분 포장도 뜯지 않은 채였다. 집 안에 물건이 늘수록 생활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막혔다. 적금은 이미 끝났다. 처음 깬 돈 말고도 남아있던 것까지 전부 해지했다. 숫자로 계산하면 400만 원쯤 됐다. 그 돈이 생활에 쓰인 적은 없었다. 전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잃었다. 막으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내가 출근한 사이 주문은 이뤄졌고 퇴근하면 현관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설명은 늘 비슷했다. 프로모션, 한정, 기회.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이었다. 회사는 매달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냈다. 포인트를 2배로 주는 달, 승급 챌린지가 열리는 달, 이번 달만 넘기면 달라진다는 달. 아내는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였다. 믿음이라기보다 붙잡을 말이 필요해 보였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봤다. 숫자를 보는데 시간이 걸렸다.
300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이건 소비도 투자도 아니었다. 빚으로 이어진 유지비였다. 그때 처음 카드론 이야기가 나왔다. 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쌓은 게 전부 사라진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반년 동안 쌓아온 경험치가 한 번에 이셋된다는 말이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었을 때 한참을 망설이다 나온 숫자는 1,000만 원이었다. 반년 만에 날린 돈이었다.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감이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뒤로 집 안 분위기는 달라졌다. 퇴근하면 아내 얼굴부터 살폈다. 시선을 피하면 또 뭔가가 들어왔다는 신호였다. 싸움은 점점 거칠어졌다. 소리가 커졌고 물건이 넘어갔다. 한 번은 상자를 걷어차 화장품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제야 이 물건들이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선명해졌다. 팔면 된다는 말은 점점 공허해졌다. 환불은 기한이 지났고 정가 이하 판매는 계약 위반이었다. 사게 만드는 길은 넓었지만 빠져나오는 길은 막혀 있었다. 구조는 완성돼 있었다. 그 무렵부터 아내의 생활 반경이 달라졌다. 설명회, 미팅, 모임이 잦아졌다. 밤에는 휴대폰을 붙잡고 새벽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집 안의 대화는 줄었고 외부의 말이 기준이 됐다. 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다. 그 안에서 아내는 인정받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다 또 한 번의 요청이 나왔다. 승급. 기회가 왔어. 이번 달만 밀어붙이면 돼. 금액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다. 상황이 웃겨서가 아니라 더 이상 놀랍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예고된 다음 단계였다.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다. 다들 각자의 문제는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집처럼 한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았다. 결국 또 돈을 마련했다. 카드 한도가 막혀 저축은행을 찾았다. 금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다. 한 달 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부족하다는 말이 다시 나왔다. 그때 처음 손이 나갔다. 뺨을 때리고 나서 내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분노보다 공포에 가까웠다. 아내는 울면서도 같은 말을 했다. 여기서 멈추면 다 잃는다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전부 사라진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1,000만 원을 만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집이었다. 전세 보증금에서 빼는 수밖에 없었다. 반전세로 바꾸면서 월세가 추가됐다. 생활비는 줄어들었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했다. 승급만 되면 된다고.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도 못했다. 이미 3,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상황이었다. 여기서 그만두면 그 돈은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실패가 된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도 같은 심리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내만이 아니라 나 역시 본전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결국 아내는 승급하지 못했다. 데려온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돈이 안 되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빚은 5,000만 원을 넘겼고 이자만 매달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아내가 밤에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법원이었다. 봉투를 뜯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지만 뜻이 바로 와닿지 않았다. 여러 번 읽고 나서야 상황이 연결됐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사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쪽도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이자를 못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고 했다. 전세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 반전세로 바꾸며 2천만 원을 뺐다. 남은 보증금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 순간 집이라는 개념이 무너졌다. 공간이 아니라 숫자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들어왔을 때 화장품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벽을 따라 쌓여있는 상자들. 저 안에 들어간 돈이 집을 잠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이 아니라 증거였다. 그날 밤 상황을 전달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갔어. 그 말 하나로 충분했다. 설명을 덧붙일수록 분노만 커졌다. 매달 나가는 이자, 월세, 생활비,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구조였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울기 시작했지만 그 울음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아이들이 방에서 숨죽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나서야 목소리를 낮췄다. 분노보다 무서웠던 건 이 모든 걸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현관을 나와 계단에 앉았다. 담배를 피우며 손을 진정시키려 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자리에 더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불은 꺼져 있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은 조용해졌다. 말이 사라졌다. 밥은 각자 먹었고 아이들만 눈치를 보며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외출 준비를 했다. 늦은 시간이었다. 나간 뒤 새벽이 넘어서 돌아왔다.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그날 이후 외출이 잦아졌다.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말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단순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 빨리 갚을 수 있는 길. 듣는 동안 머릿속이 멍해졌다. 선택지가 아니라 벼랑이었다. 그날 크게 다퉜다. 고함이 오갔고 아이들은 방에 숨었다. 결국 남은 말은 하나였다. 지금의 수입으로는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부터 아내는 밤에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답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들어온 아내에게서는 술과 담배 냄새가 났다. 나는 모른 척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챘다. 엄마가 밤에 없다는 걸, 아침에 지친 얼굴로 잠들어 있다는 걸. 딸아이가 한 번 물었다. 어디서 일하느냐고. 식당이라고 답했다. 거짓말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현금을 가져왔다. 200만 원이었다. 아무 설명도 없었다. 나는 그 돈을 받아 이자를 냈다.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합의한 침묵이었다. 그 뒤로 매달 같은 일이 반복됐다. 아내는 돈을 가져왔고 나는 받았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책임을 나누는 대신 침묵을 공유했다. 몇 달이 지난 뒤 아내 목에 멍이 보였다.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으니까. 목에 난 멍은 화장으로 다 가려지지 않았어요. 쇄골 쪽으로 번진 붉은 자국. 키스마크 같은 모양이었죠. 뭐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부딪혔다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인 건 알았어요. 더 묻지 않은 건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며칠간 아내의 동선을 눈으로 쫓았어요. 밤마다 화장대 앞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평소엔 손도 안 대던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렸고 어디서 났는지 모를 원피스가 옷장에서 나왔어요. 굽 높은 구두 소리가 현관에서 딸깍거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 샀냐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그냥 삼켜졌어요. 출근 시간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7시에 나가는 날이 있었고 10시가 넘어 슬그머니 현관문이 열리는 날도 있었어요. 술집이라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의문은 머릿속에만 맴돌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나간 뒤에 저도 신발을 신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었던 건지, 확인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모른 척이 더는 안 됐던 건지. 버스 뒷좌석에서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이 자꾸 켜졌습니다. 카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것 같았죠. 30분쯤 달려서 번화가에 내렸어요. 네온 사인이 눈을 찔렀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골목으로 꺾어졌고 간판에 라운지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술집이구나. 그 정도면 됐습니다.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가 눈에 박혔습니다. 오늘 11시 305호. 저장 안 된 번호. 305호라니. 술집 룸 번호라면 그냥 3번 룸이라고 쓰지 않나. 이상한 느낌이 목 뒤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밤 다시 뒤를 밟았어요. 이번엔 지하철이었습니다. 두 정거장. 내린 곳은 번화가가 아니었어요. 주택가 사이로 오피스텔이 드문드문 서 있는 동네였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어느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한 번 와본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맞은편 편의점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캔 커피를 손에 쥐고 오피스텔 입구를 바라봤어요. 305면 3층. 어느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 커피가 손 안에서 미지근해졌습니다. 3시간째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배가 나왔고 이마가 훤했습니다. 아내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남자의 손이 아내 허리춤에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피하지 않았어요. 둘이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남자가 웃었고 아내도 웃었어요.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영업용보다 더 능숙한 몸에 밴 웃음. 남자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아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내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남자가 차를 타고 떠난 뒤에도 아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편의점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가 언제 식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피스텔 305호 3시간.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 누웠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샤워실 물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0분이 넘도록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불 속으로 스며든 아내의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잠든 척하는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주. 그년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돈 많은 남자 잘 만나면 나처럼 된다고. 아내는 정말로 그 길을 간 거였습니다. 알면서도 묻지 못한 밤이 며칠이나 이어졌어요. 아내가 나가면 잠을 잘 수 없었고 들어오면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 목에 새멍이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손목에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잡은 것처럼 파랗게 멍든 자국. 저는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물으면 대답을 들어야 하니까. 대답을 들으면 뭔가를 해야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가져오는 돈은 300으로 늘었어요. 이자를 내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부라는 게 뭔지 모르겠더군요. 한 입을 덮고 누워 있으면서 서로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버티면 언젠간 끝나겠지. 빚만 갚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지. 착각이었어요. 그날은 공교롭게도 아내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도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조차 입 밖에 꺼내지 않았으며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아내 역시 아무 말이 없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서로 모른 척하기로 합의한 셈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미역국이라도 끓였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조차 믿기 어려웠어요.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은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집과 아내와 빚과 아이들 생각이 뒤엉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됐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반장이 야근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평소 같으면 수당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몇 시에 와?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은, 목 안에서 맴도는 것 같은 목소리. 엄마 어딨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아까 나갔다고만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반. 보통 8시나 9시에 나가는데. 아빠, 빨리 와. 전화가 끊어지고 불안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는데 그게 뭔지는 설명할 수 없었고 그냥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싸구려 전단지였습니다. 야한 글씨체로 오피스텔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미녀 대기 중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빨간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눈에 박혔어요. 305호 김민정 너희 엄마. 손이 떨렸습니다. 김민정 20회를 함께 산 사람 이름이었어요. 아빠, 이거 뭐야? 엄마가 뭐 하는 거야? 딸아이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이걸 보고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알고 있었어요. 진작에 알면서 모른 척했던 거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딸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저를 보다가 눈을 닫았으며 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7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이었어요. 구겨진 전단지를 펴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전에 아내를 미행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신발을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지하철 2정거장. 거의 뛰다시피 해서 도착한 오피스텔 앞에서 숨이 턱까지 찼는데 마침 배달 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어요. 3층 복도 끝 305호. 문 앞에 서니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는데 텔레비전인지 사람 목소리인지 분간이 안 됐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제대로 안 닫힌 거였습니다. 손끝으로 문을 밀었어요. 좁은 현관에 여자 구두와 남자 구두가 널브러져 있었고
복도를 지나 거실에 소파와 탁자가 보였으며 탁자 위에는 위스키 병과 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흐트러진 이불 위에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는데 여자 속옷과 남자 셔츠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누구야? 비명이 터져 나왔고 욕실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나왔어요. 수건 하나만 두른 채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벌어졌다 닫히는 입,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표정. 뒤이어 욕실에서 남자가 나왔는데 전에 봤던 50대 남자가 아니라 30대쯤 돼 보이는 다른 사람이었고 역시 수건만 두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이 사람? 남자가 물었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남편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옷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아내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렸어요.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물었고 한참 만에 아내 입에서 넋 달리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부터였던 거예요. 처음엔 진짜 술집이었는데 돈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은주 언니가 소개해줬다고. 하지만 결정은 자기가 한 거라고 아내가 말했을 때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단계도 네 결정, 빚도 네 결정, 이것도 네 결정. 다 네가 한 거라면서 나는 뭐냐고. 아이들은 뭐냐고. 우리가 대체 뭐가 됐냐고 고함을 질렀어요.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건이 흘러내렸지만 추스르지 않았고 그냥 몸을 웅크린 채 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옷을 입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고 오피스텔 305호에 아내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우는 아내를 내려다봤는데 20회를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집에 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건물을 나왔을 때 하늘이 깜깜했고 가로등 불빛이 눈을 찔렀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엄마가 뭘 하는지 알게 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가 자꾸 꺼졌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빠, 엄마 진짜 그런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갈라지는 목소리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본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17살 아이가 혼자서 미안하다.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찜질방에서 잤는데 천장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아내 얼굴과 딸아이 목소리와 침대 위에 널린 옷가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20회를 같이 살며 아이 둘을 낳고 월급 모아 적금 들던 평범한 삶이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는지 생각했습니다. 다단계 때문에, 빚 때문에,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때문에. 처음에 3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끝까지 막았어야 했어요. 아니, 그보다 전에 설명회에 간다고 했을 때 잡았어야 했습니다. 귀찮아서, 싸우기 싫어서, 알아서 포기하겠지 싶어서 그냥 넘겼던 그 순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출근만 했고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빠가 생각 좀 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생각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으며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아들한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애는 중학생이 된 뒤로 저한테 먼저 전화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빠, 집에 와. 누나가 밥을 안 먹어. 그 말에 결국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부엌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으며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밥 먹었어? 아내가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냈고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으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20해 동안 수천 번은 들었을 소리인데 그날따라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밥상을 받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맞은편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야 연할게. 당신이 결정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 얼굴을 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오피스텔 바닥에 끄구려 앉아 흐느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담담했어요.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각오를 끝낸 사람의 표정. 아이들은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얘들한테는 말 안 했어. 전단지 그거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봤을 거야. 내가 직접 말한 적은 없어. 딸은 알아. 전화로 물었어. 엄마 진짜 그런 거냐고. 아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눈가에 물기가 번졌어요. 하지만 울음은 삼켰습니다. 미안해. 애들한테, 당신한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화가 치밀었어요. 미안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미안하다고 시간이 돌아가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분노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일단 자자. 그 말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따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잤나 봐요. 아침에 나와 보니 이불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났으며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혼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어요. 빚은 그대로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아이들은 어차피 상처를 받았고 거기에 이혼까지 더하면 뭐가 나아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남은 건 서류상의 자존심뿐인데 그걸 지킨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세금은 경매에서 일부만 건졌습니다. 2천만 원 빼고 남은 5천 중에 3천을 돌려받았어요. 그 돈으로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아이들은 한 방을 썼고 저와 아내는 다른 방을 썼는데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아내는 마트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만 원짜리. 하루 8시간씩 서서 계산대를 보는 일이었어요. 다단계 하기 전에 했던 바로 그 일. 원점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밤에 나가는 일은 그날 이후로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아내가 저녁마다 집에 있었으니까요. 빚은 5천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몇 년 뒤에 나머지를 탕감해준다고 했어요. 변호사 비용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민센터 복지사가 알려줬어요. 세상에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단계 화장품은 전부 버렸습니다. 중고로 팔까 하다가 그냥 버렸어요. 쓰레기 봉투 10개쯤 나왔습니다. 그걸 버리면서 아내가 울었는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주라는 여자와 아내는 연락이 끊겼어요. 아내 핸드폰에서 번호를 차단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예전처럼 엄마랑 얘기하지 않아요. 필요한 말만 하고 밥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주말이면 도서관에 간다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옵니다.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기 싫은 건지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대답을 들어야 하니까. 아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그 말이 며칠 동안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요? 저는 여전히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교대 근무하고 야근하고 월급 받으면 회생 변제금 내고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빠듯하게 남습니다. 술은 끊었어요. 담배도 줄였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내와 저 사이에 사랑이 남았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미움이 남았냐고 물어도 역시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서 숨소리를 들으며 부부라기보다는 동업자 같다고 해야 할까요?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업자.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내가 설명회에 갔을 때 300만 원을 줬을 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아내가 뭘 하든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정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